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 있으셨어요? 제가 즐거운 이야기 하나 선물할게요. 여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 애써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거든요.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호. 2008년 3월 15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제 남편이 거기 살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너야? 여보, 맞아. 나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고 3일 뒤 장례를 치렀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58세, 1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새벽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 재회는 기적이 아니라 더 큰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저는 1965년생 뱀띠 대구 출신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되었고 1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일이었는데 평소처럼 오전 10시쯤 동네 초등학교 투표소에 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집에서 투표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길을 걸으며 15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투표하러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표소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느라 줄이 더 길어 보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 애써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호, 제 남편 말입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남편이 거기 살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많이 변했겠죠.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맞아. 나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괜찮으냐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새벽 6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고 3일 뒤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큰아들 준석이가 고3이었고 딸 민지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보험금은 5천만 원 받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1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 투표 먼저 하고 나서 따로 만나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밤마다 꿈에서 만났던 남편이 정말 살아서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투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도 손이 너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투표를 마치고 나와 보니 남편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말랐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예전에는 정장을 즐겨 입었는데 그날은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맞아. 15년 전에 죽었잖아. 내가 직접 장례도 치렀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설명하기 복잡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학교 근처 조그만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꿈이 아닌가 싶어서 남편의 팔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남편을 자세히 봤어요.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남편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지 않고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깨어나니 병원이었는데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준석이와 민지는? 우리 가족은 기억 안 나? 제가 물었어요.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게 최근이야. 특히 여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어.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15년 전 그날 저는 분명히 병원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거든요. 경찰관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얼굴을 봤는데 틀림없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민호야, 내가 15년 전에 분명히 너 시신을 봤어. 장례식도 했고 무덤도 있어.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날 이후로 계속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남편은 15년 동안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도와줘서 농장에서 일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의심스러운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꿈만 같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요? 15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새벽 5시 30분, 잠들어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충격이 커서 자세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경찰관의 말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김민호 씨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때 저는 남편이 다쳤나 보다 생각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석이와 민지는 잠들어 있어서 깨우지 않고 혼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많이 다쳤나요? 수술실에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즉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이 물을 가져다 줬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안실로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하얀 천을 걷어내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얼굴 오른쪽에 상처가 있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있었고 상처 때문에 정확히 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프고 충격이 커서 자세히 살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남편이 새벽 5시에 출근하던 중 시내 큰 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거였어요.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해서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때도 의문이었는데 남편 회사는 9시 출근인데 왜 새벽 5시에 나갔을까요? 경찰한테 물어보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갔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아침잠이 많아서 8시 30분에 나가도 늦을까봐 걱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했어요. 준석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민지는 울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전날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남편의 직속 상사였던 김 부장님의 말이 이상했어요. 민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힘들어했는지 물어봤더니 말을 흐렸어요. 시댁에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시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장례식 날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들이 와서 조문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수, 민호가 살아있을 때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혹시 빚이라도 있었나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빚이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서 3천만 원이나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장례 끝나고 한 달 뒤에 채권자가 찾아와서 알았습니다. 보험금 받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자살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미뤘거든요. 남편이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사고사로 판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한 말도 이상했어요. 시신 상태가 심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부인께서 확인해 주셔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남편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지갑이 없었어요. 경찰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남편은 지갑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고로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고 전날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전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특별히 이상한 통화는 없었지만 사고 당일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통신회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상세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 내렸으니 더 조사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남편 직장에서도 뭔가 숨기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담당하던 업무 자료들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 기밀이라며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의 개인 물품들이었어요. 회사에 있던 남편 책상 서랍의 물건들을 가져다 줬는데 평소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없었어요. 특히 저와 아이들 사진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가족 사진을 책상에 놓고 지갔는데 말이에요. 15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바빠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곳곳에 의문점들이 있었던 거죠. 과연 그날 제가 본 시신이 정말 남편이었을까요? 투표소에서 헤어진 뒤 남편은 3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준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설명할 게 많아.
그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계속 헷갈렸거든요. 만나기로 한 곳은 시내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남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키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몸무게는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민호야, 정말 내가 맞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야.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새벽 정말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의식을 잃었다가 나흘 뒤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본 시신은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아마 신원불명의 다른 사람이었나 봐. 사고가 너무 심해서 얼굴 구분이 어려웠을 거야. 남편은 병원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한 농장 주인이 도와줘서 그곳에서 일하며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15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나와 준석이, 민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게 최근이야. 특히 여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옛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보를 본 거야. 남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상실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어디 갔었는지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제주도. 맞지?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뻔한 답이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비가 와서 호텔에만 있었고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혼여행치고는 별로였죠. 준석이 어릴 때 다쳤던 일은? 제가 또 물었어요. 준석이가 다쳤어? 남편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석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남편이 없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일인데 그 정도로 큰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민지 생일은 언제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름인가? 남편이 불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민지 생일은 12월 23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 매년 특별히 챙겼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남편이 기억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집 주소나 전화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것들도 기억했어요. 심지어 제 옆구리에 있는 작은 점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남편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은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농장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며 주소도 알려줬어요. 아이들한테 말해도 될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좀 더 기억을 되찾고 나서. 지금 상태로는 아이들을 만나기 어려워.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남편은 자신이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농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기억이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신분증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른 여자는 없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바빴어.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남편의 말투나 행동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예전에 남편은 좀 더 당당하고 활발했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어요.
15년의 세월과 기억상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호야, 우리 집에 가보고 싶지 않아. 예전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 제가 말했어요. 아직은.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 조금씩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망설였어요. 남편이 기억한다는 것들 중에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에 새겨진 글자를 물어봤더니 정확히 대답했거든요. Forever Love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건 남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보, 왼쪽 어깨에 흉터 있는 거 기억나?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 왼쪽 어깨에는 어릴 때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일이에요.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준석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 3.2kg이었지. 남편이 또 물었어요. 이것도 맞았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남편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 못하는 것들과 기억하는 것들의 차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로 했어요. 남편은 며칠 뒤 다시 만나자고 했고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여보, 나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정말 나야. 시간을 갖고 천천히 확인해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억상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15년 동안 제가 겪은 고생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2번째 만남 이후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큰아들 준석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이상한 말 하나 해도 놀라지 마.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아빠를 봤다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돌려서 물어봤어요. 준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투표소에서 만난 일부터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엄마, 정말 확실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준석이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준석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일단 민지에게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민지는 처음 들었을 때 믿지 못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아빠 없이 힘들게 산 건 뭐예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민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준석이는 좀 더 냉정했어요. 일단 정말 아빠인지 확실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DNA 검사라도 해보자고 하세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알려준 광주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그 주소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낡은 원룸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관리 사무소에 가서 박정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2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간 경비 일을 한다는 것도 맞았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관리소 아주머니가 남편과 비슷한 특징을 말해줬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으며 혼자 사는 50대 중반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한다는 공장도 찾아가 봤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박정수라는 경비원이 있다고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의 과거였어요. 15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경찰서에 가서 사고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오래된 사건이라 자세한 자료는 없다고 했어요. 당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분이 직접 확인해 주셨죠. 부인께서 남편이 맞다고 하셔서 처리된 겁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확인해 준 게 전부였다는 거죠.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었던 거예요. 사고가 심해서 지문 확인도 어려웠다고 했고 DNA 검사 같은 것도 당시에는 흔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실종 신고나 변사체 신고는 없었나요? 제가 또 물었어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남편이 다녔던 회사도 다시 찾아가 봤어요. 15년이 지나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당시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몇 명 남아 있었고요. 김민호 씨요? 그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말씀이시죠? 당시 같은 부서에 있던 박 대리가 기억해줬어요. 사고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전화도 자주 받았고요. 무슨 전화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전화 같았는데 받고 나면 표정이 안 좋아지곤 했어요. 더 중요한 정보도 얻었어요. 남편이 사고 당일 새벽에 회사에 나온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에 김 부장님이 급히 부른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김민호 씨가 사고를 당한 거죠. 또 다른 동료가 말해줬어요. 김 부장은 이미 퇴사해서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새벽에 급히 불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15년 전 남편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낡은 지갑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쪽지에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수정 010-1234-5678.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수정이라는 이름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 주변에 수정이라는 여자가 있었나 기억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수정이라는 사람 알아?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정? 누구? 잘 모르겠는데. 내 지갑에서 수정이라는 여자 전화번호를 찾았어. 아, 그건 기억이 안 나. 회사 사람이었나? 남편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사고 당일 새벽에 김 부장이 왜 널 급히 불렀는지 알아? 제가 또 물었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나. 여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기억상실이라고 했잖아. 남편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억상실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건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어떤 건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겠어? 남편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믿고 싶어. 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 확실히 하고 싶어.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날 밤 준석이와 민지에게 그간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해줬어요. 두 아이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 정말 아빠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석이도 동의했어요. 일단 DNA 검사 결과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기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기라니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15년 만에 나타나서 뭔가를 요구한다면 충분히 의심해볼 만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닐까 싶어서 광주까지 다시 가봤는데 아직 그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닷새 동안 되지 않아서 저는 직접 광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준석이와 함께 갔어요. 준석이가 엄마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며 따라왔거든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원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희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 그리고 준석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준석이는 남편을 한참 쳐다봤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 더 컸어요. 아버지, 맞으세요?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석아, 많이 컸구나. 아빠야. 남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준석이와 대화하면서 계속 어색해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기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책 제목 기억나세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만화책? 잘 모르겠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준석이는 어릴 때 드래곤볼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이 매주 새 책을 사다 줬거든요. 그 정도면 기억할 만한 일인데 전혀 모른다는 게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의 집으로 가봤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었는데 생활용품들이 얼마 없었어요.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간소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제가 물었어요. 응, 기억도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서. 남편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방을 둘러보다가 옷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가로막았지만 이미 봐버린 후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권과 통장, 그리고 다른 이름의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 남편이 당황했어요. 여권에는 박정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사진은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발급일자를 보니 10년 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면서 어떻게 여권을 만들었을까요? 기억을 잃었다면서 어떻게 여권이 있어? 준석이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농장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남편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통장도 이상했어요. 몇 년 전부터 꽤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야간 경비일로는 불가능한 금액들이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의심해? 나는 피해자야. 15년 동안 기억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준석이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발신자 이름이 여보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 여보는 누구예요? 준석이가 핸드폰을 들고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메시지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제 집에 와? 아이들이 아빠 기다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설명해봐.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는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죽은 건 아니고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가족한테 연락 안 했어?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 사고를 기회로 죽은 걸로 하고 도망쳤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척하고 실종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본 시신은? 제가 물었어요. 같은 날 다른 사고로 죽은 신원불명의 남자였어. 사고가 심해서 얼굴 구분이 어려웠고 여보가 나라고 확인해줘서 그대로 처리된 거야. 남편은 그 후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몇 년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 준석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근에 전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외로워서. 그리고 여보가 보고 싶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다른 가족이 있으면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고생한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사기꾼이네요. 준석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어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5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보험금은? 제가 물었어요. 그건 정말 몰랐어. 내가 죽은 걸로 처리돼서 보험금이 나온 줄 몰랐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15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광주여관에서 준석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보험 사기잖아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할 텐데.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15년 동안 엄마를 속인 거라고요. 다음 날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진짜 이유를 말했어요. 현재 부인이 병으로 죽으면서 치료비로 빚이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가족인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거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여보가 보고 싶었어. 돈은 부차적인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제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15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석이가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광주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준석이와 민지는 저를 걱정해서 번갈아가며 집에 와서 돌봐줬어요. 특히 민지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지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민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준석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5년 동안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가 받은 보험금도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그때의 일들이 모두 공개되면 아이들도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준석이와 함께 갔습니다. 만날 장소는 대구 시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남편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재 부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빚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족인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죠. 준석이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것만은 아니야. 정말 여보가 보고 싶었어. 15년 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거든.
그럼 왜 진작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부인이 죽고 나서야 나타났어요? 준석이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결국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게 분명했거든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필요한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와 살다가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돈은 없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계속 애원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다시 함께 살자는 말까지 했어요. 지금 다른 가족이 있잖아. 아이들도 있다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전부인 친정에서 키우기로 했어. 나는 이제 혼자야.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자기 편의에 따라 가족을 바꾸는 사람이었거든요.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게 부끄러워요.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준석이가 맞받아쳤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감옥에 가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변명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3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손 떼요. 제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석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엄마,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돼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지와도 상의했어요. 민지도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쪽이었어요. 엄마가 15년 동안 혼자서 우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보험 사기와 허위 신고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났고 부인께서 직접 시신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선의로 사용하신 거니까 전액을 다 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나서 더 고민이 됐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비슷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죽은 척하고 살다가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었어요. 수법이 남편과 똑같았어요. 더 조사해보니 남편이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직업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신고해야 해요. 준석이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는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수법의 사기가 요즘 늘고 있어요.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도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15년 전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다행히 우리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남편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15년 만에 나타난 남편은 결국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속은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준석이와 민지가 있고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처리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